서영선입니다. 오늘은 작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전시와 연관된 내용을 그냥 좀 제가 뉴욕에 드나들었던 그 내용들을 가볍게 이렇게 제 경험을 얘기하는 쪽으로다가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외국의 풍경이나 외국 사람들을 그림으로 잘 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과 만나고 외국에를 방문한 경험은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겠죠. 그런 게 아직 익숙치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0년간 일본에를 이렇게 가면은 일본에서는 가끔 러시아 작가들, 러시아 사람들을 그리거나 공산권 쪽 사람들을 그린 전시도 있고 또 물론 이제 파리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의 경험을 한 것들이 그림으로다가 표현돼서 전시가 이루어지는 거를 가끔 보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는 그런 걸 별로 못 봤습니다. 오히려 아주 초기에 1940년대, 30년대 한국이 일본을 통해서 있을 때 파리로 갔던 사람들이 파리 풍경을 그린 거는 제가 좀 몇 점 봤는데 오히려 해방 이후에 더 그런 거를 저는 많이 못 봐서 이게 하나의 문화적 징후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런 뉴욕에서 제가 본 거를 그린 걸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주저하는 면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너무 한국성이라는 거를 너무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어떤 모습을 그린다는 게 자칫 외국을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추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까봐 그것이 되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근래 들어서도 한국은 거의 미국하고 밀접한 관계죠. 동맹국가라는 걸 떠나서조차도 영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졌습니까? 삶에 있어서.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한국의 대학은 미국의 대학의 시스템과 내용이 거의 직접적으로다가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게 이렇게 명쾌하게 잘 알아서 그린다기보다도 어떤 점에서 본다면 그냥 감수성으로다가 그 전체 나를 둘러싼 어떤 공간 속에서 느껴오는 것들을 분명히 정리가 안 될 때 그림을 그리면서 그 생각을 조금씩 정리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명쾌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장면을 그린다고 해서 이게 분명히 뭘 그릴 것이다 이런 것보다도 뭔지 모르지만 그 장면이 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 그 범위를 정하는 거죠. 그거는 물론 이제 전체가 아니라는 것도 알죠. 미국 전체가 아니죠, 뉴욕이. 그리고 뉴욕은 미국이라기 보기보다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모여 있는 공간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92년도 이후에 여러 차례 갔었는데 그 중에서 언뜻 생각나는 장소들만 이렇게 표시를 제가 묵었던 장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한 일주 어떤 때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학기 중에 그 학교를 많이 비울 수가 없어서 그때는 미술관 몇 군데 보고 온 일도 있고 근래 들어서는 조금 길게 한 2달, 3달 이렇게 머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전미치 교수님 아마 뉴욕을 다녀오신 분들은 금방 익숙하게 보이겠지만 저 오른쪽에 오른쪽이 퀸즈고 그 밑에가 브루클린이고 그리고 가운데가 맨하탄인데 초기에는 맨하탄 시내에 제가 조금 묵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반쯤에서 2006년, 7년 이럴 때 저 퀸즈 쪽에 좀 먼데
좀 있었고, 최근에는 브루클린에 점이 2개가 이렇게 찍혀 있는데, 저 2군데에서 1달, 2달씩 이렇게 머물렀던 거.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뭐 학생들 방, 여름이나 겨울 같은데 방이 빌 때 그런 걸 이제 1달, 2달 이렇게 빌리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일시적으로 다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한 군데다 오래 하질 못하고 이제 옮겨 다니게 되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정말 이게 굉장히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92년에 처음 간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기 같은 게 제가 처음 뉴욕에 가서 그린 그림이 연필 스케치가 있는데 그게 92년 초인데 왜 그 다음에 또 92년도에 그 6월에 분명히 그 LA를 간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LA를 거쳐서 갔는지 뉴욕을 갔다가 따로 갔는지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대학을 70년대 중반서부터 좀 늦게 다녔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저희 대학에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없었어요. 강사분이 한두 분 젊은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학교에 취직을 하면서 저희 선배님들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그때는 벌써 80년대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걸 정리하면서 생각하기에 미국하고 관계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특히 미술 분야는요. 그러니까 한국은 일제시대 때 파리를 중심으로, 미술의 중심을 파리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미 벌써 현대 미술이 뉴욕이 많이 활성화된 게 벌써 60년대, 50년대 이런데, 한 20, 30년간 우리는 그때 뭐 50년대 전쟁 치르고 경제 부흥 막 일어날 때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전쟁 여파가 있어서 70년대 들어서야 이제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미술을 하려고 미국에 간 거는 굉장히 늦는 것 같아요. 제가 뉴욕을 갔을 때 지금 제 기억으로는 뉴욕에는 한국 문화가 거의, 한국 미술의 흔적이 별로 많지 않고 그냥 유학하는 제 아는 선후배들 몇 명 좀 있고, 저는 이제 92년에 갔으니까 미국을 41살에 갔으니 굉장히 늦은 거죠. 지금으로 보면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학생들을 가리킴에도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실제 작품을 제가 많이 보지를 않고 그저 한국에서 나온 화집 같은 거 좀 보고 그러고 학교 선생을 했으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냥 뭐 어중간하게 미술을 이해한 거죠. 그 버몬트라는 뉴욕 북부 쪽에 있는데 한국 작가들이 한 5명인가 처음으로다가 아티스트 레지던시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본 게 95년. 어떤 건축가들이 농가를 몇 개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작가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작품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러고 그 지역 동네 사람들하고 작가들하고 교류를 하게 어떻게 되게 이상적인 그런 시스템을 봤던 거죠. 제가 그걸 보고 그 이후에 태백 그 폐광 지역에 가서 한 20년간 작가들하고 작품 활동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이때 갔던 경험이 그런 작가들이 같이 모여서 지역과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문화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였던 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서 조금씩 자주 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에 특히 가서 맨하탄에 있는 그 어떤 그 갤러리들이 많이 모여 있는 첼시라는 데에서 갤러리를 하고 있었는데 전시를 요청해서 한 10년에 13년까지 연달아서 한 3번 전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서부터 제가 좀 이제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좀 자주 나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여기서 사진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지만
그 호기심인 것 같아요. 문화적 호기심. 제가 거기를 집중적으로 가는 거는 여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호기심. 그 첫 번째 하나는 이제 뮤지엄들의 컬렉션이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지금도 뭐 제가 그 중에 일부분이 못 본 거를 자꾸 더 보고 싶은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아주 소수의 작품들이 제가 반복해서 보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좋은 작품들이. 거기에서 저 자신한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자리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뭐 예술이라고 한다면 미술과 연관된 이런 예술이라는 것이 뭔가를 그 답이 이렇게 나오기보다도 자꾸 반복해서 의문을 던지는 거죠. 뭐 끝까지 지금도 의심이 안 풀리고 뭔지를 확실히 모르는 게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그림 앞에 내가 여러 번 가서 서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뭐 미술사적인 해석으로다가는 그것이 어떤 뭐 세계를 분석해서 보고 또 거기에 얽힌 그 피카소의 생활과 얽힌 환경 같은 것도 얘기하고 세잔느와의 관계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그 세상을 분석해서 면으로 나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어떻게 최초에 들었는가 분명한 현상은 있단 말이죠. 그 작품도 있고 그런데 그 작품을 처음 그렇게 할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어떤 것 때문에 나오는지는 저 자신이 답을 얻는 것뿐 아니라 미술사에 대한 해석을 읽어도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1905년, 6년에 피카소가 그런 작품을 하고 마티스도 아주 실험적인 그런 면적인 공간을 이렇게 현실과 연관된 공간이 아니라 어떤 화면이라고 하는 표면의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색채를 구성하는 이런 아주 추상적인 사고죠. 그때 양자역학 같은 이론이 나와서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봐서 구분이 가는 형상이 아닌 미립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런 걸 주장을 해서 이론적으로다가 대중에게 전달해서 소개가 됐을 때 작가가 어떻게 그런 이해를 그런 형태로다가 바꿨는지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전자역학의 세계가 앞으로 과학 세계에서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꾸리라 하는 것들을 암시는 했지만 그것이 시지각적으로 어떻게 그런 형식을 취하는지 큐비즘은 실패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렇게 충격적인 실패가 있을 수가 없죠. 1906년에서 7년, 8년까지 한 3, 4년간 정말 작가로서 그렇게 집중할 수가 있는가. 그 면을 나누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화면에다 구성을 한 그 힘으로다 피카소는 평생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고의 아이디어가 발상이 어떻게 그런 사회적 현상하고 동시에 일어나는지 그런 걸 창조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그거를. 큐비즘은 한 4, 5년간 그렇게 하고 스스로 소멸해서 피카소도 자기가 그것이 무엇을 갖고 다른 사람이 이해를 안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포기해버린 활동이죠. 그러나 피카소의 작품 속에는 그 실패한 실험의 정신이 조형상으로 다 자기 몸에 스며들어가죠. 그래서 말년의 인간을 그린 그런 큐비즘적 속성의 형태들은 지금도 21세기에 와서도 회화에서는 적어도 저는 극복을 안 한 것 같아요. 피카소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큐비즘만큼 혁신적이지 못하죠. 제가 이걸 정리하다가 87년에 그 마티스 책을 읽었나 봐요. 제 그림 중에는 그런 영향을 받은 그림이 딱 하나 자화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큐빅한 형태로다 그린 자화상이. 그럼 머릿속으로다가 난 이제 큐비즘을 이해했어. 그리고 그것을 그냥 잊어버렸죠. 근데 그렇게 잊어버릴 수는 없는 문제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회화에서는 그런 문제가 저한테는 그 해결이 안 나서
언제 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우선 저는 마티스하고 피카소라는 작가를 볼 때 저는 피카소에 좀 더 끌리는 성향인 사람이에요. 둘 다 라이벌 관계고 성향이 다르죠. 마티스는 그런 인간의 비극적인 요소, 괴로움, 고통, 성 이런 거를 굉장히 승화시켜서 색채로다가 아주 맑고 투명하게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피카소는 아주 인간의 치부까지 다 파고 들어가서 진절머리나게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작가죠. 피카소는 그런 좋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고 초기에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능력을 제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작가구나. 특히 제가 본 가장 좋은 전시 중에 전쟁과 여인이라는 전시를 한 일이 있어요. 그 국게나임에서 한 전시인데 그 전시를 쭉 보고 나서 내가 본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본 전시 중에 가장 좋은 전시는 이 전시다 하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 정도로 2차 대전의 그 전쟁 때 우울한 시기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자기의 파리에 두고 온 자기 작품이 다 그 독일로 다 넘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전명 상태고 또 여러 가지로 다 경제적인 상황 이런 모든 것이 어려울 때에 여인의 몸을 대상으로 그렸는데 그 여인의 몸 속에 그 전쟁의 비참함이 아주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형태와 색채. 제가 그때서야 비로소 예술이라는 게 어떤 그런 감정 표현이 이렇게 그림에서 가능하거나 하는 거를 가장 감동적으로 느낀 거는 그 전시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뉴욕을 제가 반복해서 가면서 생각이 드는 것 중에 두 번째는 그 도시 생태라고 하는 거에 저는 이제 쭉 서울에서 오랜 세월 거의 뭐 40살까지 서울에서만 생활했으니까요. 제 경험은 50년대 후반에서 90년대까지 거의 한 30여 년 넘게 저는 서울이 변해가는 거를 그 후에 건물이 그야말로 서울에 브로크집 몇 채 뿐이 없고 광화문에 몇 개 큰 건물 몇 개 외에는 다 부서진 그런 상황에서 서울이 커가는 걸 보고 70년대 강남이 호박밭에서 정말 빌딩에 주택이 들어서는 걸 보고 제가 다니던 신림동에 있는 대학의 그 개천 옆에서는 빨래를 두들겨서 빨래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학교를 드나들었거든요. 그런 것이 오늘날 이렇게 지금 변한 그 강남의 그런 거를 저는 공간적으로도 아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그 끈질기고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생활력이 강한 건지 그런 아주 동물적인 본성 같은 걸 저는 공간에서 느낍니다. 그 청계천 같은 데 변하는 모습. 그리고 그 무허가 주택들에서 그렇게 번듯한 아파트 단지로 다 변해가고 또 그 안에서도 어떤 가게들이라든가 조그만 잡화점 또는 이런 현재 보고 있는 우리가 서울에 보이는 그 수많은 카페들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해져 가지만 다 자연과 분리되면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환경 문제점을 알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저는 도시 생태라는 문제로다가 관심을 갖고 이전에는 2000년대 이전에는 서울을 주로 많이 그렸죠. 지하철 입구 같은 거, 공공버스 같은 데 사람들이 밀집된 형태들, 거기서 겪는 어떤 문제. 그런 뭐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런데 호기심을 많이 갖고 어떻게 사는가.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어떻게 뉴욕에서 사는가에 사람들이. 제가 뭐 외국 사람들은 많이 경험을 안 했지만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갖고 있는 호기심보다는 훨씬 더 친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제가 얘기한 뮤지엄이라든가 작품들이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이게 제가 뉴욕을 가는 그 첫 그림입니다. 아마 USA라고 이게 어느 비행사인지 모르는데 처음 공항에 가서 제가 그 호기심에 이제
외국을 가니까 그때는 그렇게 많이들 외국에 나갈 때가 아니고 뉴욕도 가서 보니까 어둠침침하고 그 놀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LA에는 많았지만 뉴욕에는 그렇게 많이 진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이렌 소리 같은 거 그리고 그 빌딩 고층 빌딩에서 제가 봤던 것들입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NYU 건물에 옆에 가면은 이 피카소가 둥이에다 그려서 이렇게 모형을 만든 건데 이걸 전문으로 하는 그 시멘트 그 조각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저기 공원에다 했는데 크기가 제 크기 사람 크기로 봐서 한 8m, 7, 8m 되는 굉장히 큰 시멘트 콘크리트 작업. 전 기회가 되면 이런 작품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이런 표현은 아니겠지만 이런 방법을 한번 입체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가끔 가서 보고 감탄을 하죠. 여기 스트랜드 북이라고 하는 헌책방인데 아주 미술책이 많이 있어서 제 책은 거의 여기서 사옵니다. 12가, 브로드웨이 12가 정도에 있어요. 얘기가 참 많은 작품입니다. 이게 우스터 스트릿인가 그 소, 옛날 소가 미술의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70년대쯤인가 월터 드 마리아라고 하는 작가가 디아그룹에다가 이렇게 석단을 채워서 계속 뒀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놀랍게도 디아그룹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거의 50년 돼가잖아요. 50년째 이렇게 이 작품을 그냥 설치해 놓고 있어요. 한 90cm 정도, 1m 정도 되는 석탄을 이렇게 방에 꽉 채워놨는데 한 7, 80평, 6, 70평 되려나 그런 공간에다가 저는 여기서 미국의 그런 자본주의와 어떤 그 미술이라고 하는 관계 그리고 작가라고 하는 창조적인 존재,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합이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디아그룹에서 이러한 것을 실천하는 그 팀들이 어떻게 문화적인 판단을 이렇게 해서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연구 설치로 다 이렇게 끌고 가는 디아그룹이 또 그 허드슨 강변에다가 뉴욕에서 한 1시간 거리에다가 이런 옛날 그 종이 박스 공장인가 전쟁 때 썼던 그런 공장을 개조해서 미술관으로 디아 아트센터인가 해서 미술관으로 만들어 놓은 게 60, 70년대의 대지예술, 개념예술, 설치예술만을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경제 지표로만 우리가 지금 잘 산다 하는 거를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쌓여져야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보러 가고 좀 깨닫고 싶은 거죠. 이런 것들. 이 작품들. 그러니까 이건 뭐 전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전시했던 작품들이 많아서 많이 봤을 겁니다. 또 하나는 뉴욕에서 제가 좋아하고 보는 장면 중에는 흑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감이 들어요. 그 사람들 어눌하게 사는 들려오는 흑인들의 말투 속에 그 느슨하게 이렇게 저항적이거나 굉장히 인간적인 원시적인 인간성을 더 거기서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왠지 저는 좀 친밀감을 느낍니다. 제가 그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흑인이나 남미 계통들을 주로 많이 그려요. 주로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니까 그 초기에 갔을 때는 이 지하철 공간이 상당히 좀 한국하고 틀려서 좀 어둡고 좀 긴장감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거는 다 원색들이 상당히 많이 밝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변화가 90년대하고 지금 2020년대 들어서 저한테는 좀 이런 변화가 생겼는데 아직 제가 완전히 잘 정리는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게 생기는지. 그때는 제가 이제 지하철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의 어떤 핏줄같이 이게 생명력의
특히 그 대중들이 이 시대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주변에서 도시 중심 사무공간이나 일터로다가 대중을 가만히 참 생각을 해보면 그 철로 된 박스에다가 꽉 싣고 이동시켜 오는 거예요, 강제로. 네, 이런 그림들을, 이런 지하철 풍경들을 많이 가서, 뭐 거기서 제가 교통수단이 그거로 다 주로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의 그림들을 주로 그렸습니다. 2019년인가요? 제가 가장 좋았던 건 아까 그 맨하탄의 중심부 56가 쪽에 한번 묵게 돼서 록펠러 센터가 옆에 있고 옆에는 그 센트럴 파악이 몇 블록 사이고 제가 가장 편안하고 작품도 좀 크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소를 어떻게 그 아까 그 뉴욕에 있는 갤러리에서 지원을 해줘 갖고 이제 묵게 돼서 그 옆에 바로 힐튼 호텔도 모마 옆에 있고 모마도 한 두세 블록 거리고 그래서 가장 뉴욕에서 문화적인 생활과 작품을 이렇게 많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런 그림들은 조금 뉴욕에서도 좀 부유층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라 좀 다른 데하고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실물을 보는 건 그 공원 아니면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이제 조금 공공공간에다 이런 식물적인 공간도 있고. 이 왼쪽에 이 두 개는 록펠러 재단의 지하인데, 대리석으로 된 지하인데, 1900년대 초에 지은 그 본사 건물인데, 거기에 들어간 예술품만 하더라도 하여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장재인 그런 돌을 처리한 기술, 이런 것들이 제가, 이거 그렇게 미국의 경제적 부를 그렇게 간단히 볼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이해하기가 참 힘들구나. 이게 숫자로 다 계산할 수 없는, 깔려있는. 뭐 그런 것들의 상징인 록펠러 재단에 대한 그 사람들이 미술품을 수집한 역사와 또 모마를 이끌어 나가는 그 록펠러가의 초기 그 다음에 은행을 만들어서 그것을 미국이 어떤 외국의 어떤 무역을 터나가는 관계 이런 거를 제가 보고서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렇게 질문 한두 개만 받겠습니다. 우선 뭐 제가 그린 그림에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 100여 점 지금 캔버스로 다 된 것들이 된 거 보니까 제 작품에 우선 많은 양을 그런 차지해서 제가 쭉 다뤘던 도시라는 주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감을 하거나 또는 어떤 그런 유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는 이런 거의 폭을 상당히 넓혀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히 뉴욕이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한 인종, 국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한테 그런 시야를 좀 넓혀줬다고 볼 수가 있죠. 그거를 이렇게 제가 정확히 답을 할 수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티스 같은 사람들의 색채가 되게 맑고 세련되고 투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색을 쓸 수가 없어요. 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러고 원색인데도 그 속에 어두운 그늘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제 체험인 것 같아요. 70년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때의 어떤 미니멀리즘이라든가 단색화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에 저는 거기에 되게 거부감을 느꼈거든요. 그 거부감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 체험하고 달라서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색을 좋은 색과 마티스 같이 세련된 색을 쓰고는 싶지만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내 체험이 아닌데 그거를 머리로 이해를 해서 그쪽으로 가면은 나중에 진짜로 내가 뭘 표현하고 싶은 그런 걸 때 다시 돌아와야 된다 하는 생각이 제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가장 트렌드한 거예요. 현대적인 흐름에서 조금 이전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를 않고 오히려 계속 그렇게 추상이 전 세계를 휩쓸었어도 구상이 한쪽으로 계속해서 끌고 나온 힘 같은 것이 저는 이게 대학 때 이제 현상학에서 터득한 겁니다. 세계를 눈앞에 있는 세계 그대로 지금 보이는데 눈앞에 사람이 서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안 그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끊임없이 근데 그 현실을 얼만큼 잘 표현하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제 경험으로 봐서 왜 학생들하고 길거리로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학교에다가 모델대를 놓고 연습을 한다고 해서 뭐 입시는 말할 것도 없고 현실에다 그냥 던져주고 미술이 뭔지 예술이 뭔지 생각을 해서 자기의 매체를 정하든 그림을 그리든 거기에 느낌을 말로 하든 오늘날 현대미술은 얼마나 다양해졌어요. 특히 그 중에서 회화는 한 좁은 부분이지만 회화에서는 인물을 묘사를 하면 할수록 사실적으로 하면 할수록 정지돼 버리잖아요. 이거는 원근 화법의 이상에서나 가능한 거죠. 그러나 원근 화법을 500년 해놓고 지금 보니까 고전적인 작품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원근법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죠. 점을 하나로다가 맞춰놓고 거기다 모든 걸 맞춘다는 거는 머릿속에서나 수학적으로나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잘 서투른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그것이 전체적인 내 느낌이 내가 보고 있는 저 대상을 내가 완벽하게 갈 수는 없다고 하는 절망적인 생각에서 오히려 제 감각 쪽을 먼저 중시를 하는 방법 때문에 좀 뭉개지기도 하고 뭉개져도 저는 그거보다는 그 뉘앙스에 더 화면과의 다른 부분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고 그 하나의 대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예, 그럼 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